포스코 퓨처엠도 좋게 보시고 LG화학도 좋게 보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양극재 5대 천왕의 네네. 순위를 정하자면 또 욕 엄청 먹을 것 같은데. 네. 주가 조정도 많이 받았으니까 네. 뭐 편한 마음으로. 네. 아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예. 그냥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넘사벽인 것 같아요. 넘사벽. 그냥 압도적 1등. 2등 LG화학. 3위 에코프로비엠. 3등 에코프로비엠. 4위 LNF. 4위 코스모 신소재. 4위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가 성장성이 높은 것 같아요. 5등 LNF. LNF 꼴등이네요. 네. 테슬라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렇구나. 네. 네, 또 이렇게 소신 있게 네, 밝혀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니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가 참고만 하세요. 아니 네. 이거 순위 정했다고 포스코 퓨처엠 사실한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네, 또 나눠서 사시면 돼요.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셀, 소재, 부품, 장비, 2차전지에 되게 분야가 많잖아요. 네네네. 이제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네. 처음에는 이제 소재가 너무 달리다 보니까 맞아요. 뭐 소재보다는 장비나 셀, 안 오른 쪽을 주목해라 뭐 네네.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사실 뭐 양극재 뭐 너무 조정을 많이 받아서 네네. 반토막 이상 받아가지고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어디에 좀 주력해서 2차전지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장비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비가 9월 달부터 매출 수주가 공시가 나와서 장비가 좋다고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는데 네. 장비를 계속 좋다고 말씀드려요. 네. 왜냐면 포트폴리오에서 소재만 100% 담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비 업체만의 특성이 있는데 장비 업체 자체의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 장비 업체야말로 유럽에서 중국 장비 업체들한테 줬다가 이거 뭐야 품질 개판이고 납기도 못 맞추고 가격만 싸네. 그래서 리턴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 9월달 10월달에 수주 공시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장비 업체 중에 국내 배터리 셀 3사를 고객사로 갖고 있으면서 유럽이나 북미 완성차를 직접적으로 타겟팅하는 회사. 그리고 장비 관련돼서 배터리 공정에 가장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왜 워렌 버핏으로 말하면 이제 경제적 해자라고 하잖아요. 경제적 해자가 있는 공정이 있는 장비 업체. 그리고 수주 잔고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업체. 그다음에 이 적정 마진율을 받는 회사. 저는 장비 업체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제 예를 드는 게 아주 적절한 예니까 이 네 가지를 다 만족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P&T거든요. P&T는 영업 마진율이 18%예요. 양극재는 6% 나오면은 선방했다고 하는데 3배네. 3배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게 더 매력적이에요? 장비. 네, P&T. 장비가 P&T가 매력적이니까 장비는 포트폴리오에 빠지면 안 되는 거고 그냥 그걸 것 같아요. 장비 소재 셀 구분하지 말고 그 원칙과 기준을 세우시는데 기본적으로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 LG, 엔솔, 삼성, SDI, SK온 다 납품하는 데는 완전 베스트고요. 그 다음에 적정 마진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양극재 업체는 마진율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양극재 업체 중에 그나마 그 중에서 마진율 제일 높은 회사. 근데 그거 보면 압도적으로 LG화학이에요. 8.3% 마진이거든요.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마진 다 박살나가지고 4%도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배터리 셀은 LG 엔솔은 수주는 엄청 많이 받아놓는데 주가가 너무 무거워요. 그러면 올라갈 때 빠르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엄청나다. 20% 넘게 올랐잖아요. 네. LG 엔솔도 20% 넘게 올랐거든요. 어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평상시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배터리 셀은 죽어도 안 올라요. 삼성, SDI, LG 엔솔 아무리 싸고 아무리 밸류에이션이 좋아도 매력적이어도 외국인이 계속 패는 거죠. 계속 팔아요. 그러면 뭔가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광물하면 리튬이잖아요. 원자재. 리튬, 원자재. 아니 심지어 포스코홀딩스가 너무 싸졌잖아요. 포스코홀딩스 밸류에이션 계산해드렸잖아요. 심플하게. 철강에 대한 밸류 계산해보시고 네. 방법 알려드리면 철강이 85조인데 이게 에비타 마진 기본적으로 10%는 나오거든요. 그럼 8조 5천억이에요. 8조 5천억에 우리나라 현대제철, KG스틸, 동국
동국제강, 예. 이런 회사들 퍼 그래도 4배는 주거든요. 네. 아 너무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런 회사들도 4배 주는데 그냥 이런 회사들 평균 4배로 계산해 볼게. 그러면 몇 조인지 아세요? 34조예요. 네. 철강에 대한 밸류만 그냥 30조라고 할게요. 진짜 싸게 준 거예요. 30조. 그 다음에 자회사들 같이 있잖아요. 그거 계산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시총 곱하기 지분율 곱하기 할인율 50% 하면 이것만 다 더해도 좀 못해도 20조 나올걸요. 네. 네. 그 다음 리튬 가치 이제 더해줘야죠. 1만 톤당 1조. 근데 25년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광석에서 5만 톤. 그 아르헨티나 그 호수 여모 리튬에서 2만 5천 톤. 7만 5천 톤이니까 7조 5천억. 그럼 이거 대략 더하면은 57조 나오잖아요. 57조 5천억. 그죠? 30조 20조? 34조. 30조. 제가 이것도 4조 깎았어요. 30조 20조 7조 5천억. 그러면 한 60조, 50조, 60조 나와요. 60조. 그러면 또 이거 더블 간다 이거 다시 까 겁나서 못 하겠지만 포스코홀딩스 오늘 시총 몇 조인지 아세요? 또 빠졌잖아요. 네. 아시죠? 어제 20% 올랐는데 주가 또 빠져가지고 오늘 많이 빠졌나요? 네. 오늘 많이 빠졌구나. 이거는 합리적인 그게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냥 철강에 대한 밸류, 자회사에 대한 밸류, 리튬에 대한 밸류 다 더하시면 돼요. 11% 빠졌어요. 와 많이 빠졌구나. 자 39조예요. 대략 계산해도 58조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60% 넘게 이거 다 깎고 지분율을 할인하고 시가총액 깎아서 58조인데 지금 39조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고 하면 2020 선반영도 하니까 네. 한 2025년 네. 그 정도. 그렇죠. 더 1년만 기다리면 되겠네. 더 빨리 선반영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다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그러네요. 이거 진짜 러프하게 잡으면 70조, 뭐 80조 이렇게 나와요. 그럼 100%. 네. 썸네일 2배로. 그 대신에 2030년이라고 잡아주세요. 그렇군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장비랑 원자재랑 소재는 좀 별 덜이에요? 소재 좋은데 네. 소재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좀 매력 있지 않아요? 매력 있어요. 네. 소재는 포스코 퓨처엠만. 포스코 퓨처엠만.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재미난 회사들 진짜 많거든요. 그때 저희 TC 스틸 소개해드렸나요? 맞아요. 네. TC 스틸도 많이 빠졌어요. 원통형 배터리. 네, 원통형 배터리 애들은 맞아요. 네. 그 니켈 도금 강판인데 그냥 독점. 네. TC 스틸은 니켈 도금 강판도 하고 주석 도금 강판도 하는데 주석 도금 강판도 아무나 안 줘요. 주석 도금 강판의 원재료 석도 강판을 포스코에서 가져오는 딱 3군데만 줘요. TC 스틸, KG 스틸, 신화 다이나믹스 이 3군데만 주거든요. 그게 그냥 안정적으로 캐시카우를 발생하는데 그게 마진이 한 7%인데 이 니켈 도금 강판 원통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도금 강판이 마진이 기본적으로 2배예요. 15%에서 18%. 근데 니켈 도금 강판이 올해 이미 이 캐시카우 이 소위 말하는 석도 강판, 주석 도금 강판을 넘어섰어요. 매출이. 근데 그러면 매출만 넘어서냐? 영업이익 넘어서겠죠. 근데 심지어 이 니켈 도금 강판 관련돼 가지고 매출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증설한 거예요. 얘네도. 그게 아마 뭐 십몇 년 만일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난 게 제가 TC 스틸하고 사마알미늄 말씀드렸는데 이 둘 다 진짜 몇십 년 만에 어느 회사 하나는 둘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생각 안 나요. 35년 만에 증설한 거예요. 그것도 50% 넘게. 진짜 확실한 기회가 왔다 이거죠. 그런 거죠. 이제 확실한 기회로 온 거죠. 심지어 TC 스틸 사마알미늄 고객사 LG엔솔 당연히 고객사로 갖고 있고요. 삼성 SDI 고객사로 갖고 있고요. 네. 원통용 하는 데는 다 갖고 있어요. SK오는 고객사로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게 원통용을 안 하니까. 각형이니까. 각형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원통용 안 하겠다는 삼성 SDI도 지금 원통용 하겠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 SDI랑 LG엔솔이랑 원통용 들어가는 데는 TC 스틸 그 니켈 도금 강판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경쟁사가 있겠죠. 경쟁사 분석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경쟁사 어디 있냐? 일본의 토요코안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그다음 일본의 NSC라는 데가 있고요. 인도의 타타스틸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진짜 웃긴 게 동국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얘네도 엄청 그 뭐라 그러지?
동국산은 우리나라 나와요? 네, 우리나라 거. 네. 얘네가 그 니켈 동국 강판 외부에서 투자 받아가지고 얘네도 TC 스틸처럼 그걸 하려고 했거든요. 캐파 증설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9월달에 기사가 빵 터진 거예요. 이게 무슨 기사가 터졌냐면요. 요거 기사 한번 원본을 찾아서 꼭 읽어보세요. 신사업 출사표 던졌지만 재무 수익성 악화로 이중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동국산업도 TC 스틸처럼 니켈 동국 강판에 아주 그냥 그 소위 말해서 아주 그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고 할래다가 현금성 자산 이 FCF는 잉여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해가지고 잉여 현금 흐름이에요. 근데 이거가 투자가 잉여 현금 흐름, 현금성 자산이 결국은 자체 투자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이너스다. 그래서 결국은 금융권 차입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치명타인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풍력 구조물, 두 번째 페로텅스텐 자체가 적자에다가 가동 중단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신사업 되겠어요. 지금 기존에 돈 버는 캐시카우도 지금 적자 나고 가동 중단되는 말은. 그렇죠. TC 스틸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동국산업이 아주 강력한 국내 경쟁자였는데 떨어져 나갔어요. 신사업 수익성 가시와 멀어. 우리나라 1등이 되네요. 심지어 기회를 준 거예요. 원래 1등이고요. 얘네가 2등으로 막 치고 들어오려고 이 원통형 배터리 이거 고객사 야 너무 TC 스틸 독점이잖아. 그럼 얘네가 소위 말하는 그거죠. 그 TSMC 저기 뭐죠? 그 배터리 저기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아시죠? 그 네덜란드 ASML. 그 이재용 회장이 네덜란드 매년 넘어가서 번호표 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갑 같은 갑 같은 애. 딱 그 꼴 당할까봐 야 동원 시스템즈나 이런 데서 야 동국산업한테도 기회를 줘. 심지어 뭐 삼성 SDI나 LG 원청에서 이게 나온 거죠. 뒤쳐졌잖아요. 당분간 2, 3년은 말 그대로 얘네 또 넘사벽. 그렇구나. 근데 도요코안이랑 NSC랑 타타스틸이라고 있잖아요. 얘네 증설 또 하거든요. 얘네도. 이거 증설한 물량 다 합쳐도 수요와 공급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완전 오버 디맨드.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요. 국내에 당연히 차이 나는 거 플러스 해외에서 그 증설하는 것까지 합치면 수요가 이 40%. 예. 그러니까 니켈 동국 강판 연평균 수요 성장하는 게 40%인데 공급 늘어나는 거는 20% 초반. 그러니까 18% 차이 나는 거예요. 18%가 계속 차이가 계속.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막 빨리빨리 증설해가지고 빨리 공급을 막 늘려야지 수요 공급이 확 줄어드는데 그거 못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다행인 거는 동국산업이 아주 강력한 경쟁자였는데 지금 쉽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극재 좋은데 이런 틈새 회사들이 있거든요. 아니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보통 뭔가 이렇게 성장 산업 하면 되게 뭔가 최첨단 산업, 뭐 컴퓨터 사이언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완전 제조업이잖아요. 정확한 아날로그예요 이거 완전히. 그래서 아날로그기 때문에 선진국은 안 들어오겠네. 그렇죠. 일단요 인건비 어마어마하고요. 장비 아무 장비 TC 스틸 들어가는 거에 또 핵심은 이 용접이 어렵거든요. 용접을 이중으로 말려 있는 구조인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기술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따라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당연히 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혜자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결국 캐펙스 투자하려면 자본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안정적인 고객사 확보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레퍼런스도 있어야 되고 품질에 대한 보증도 돼야 되고 고객사한테 컬 테스트도 통과해도 다 이런 게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다 맞추려면 규모의 경제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도 업체한테 계속 집중된다는 거죠. 그 차이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고. 그러네요. 근데 캐펙스까지 늘려서 우리는 압도적으로 그냥 1등으로 계속 쭉 치고 달리겠다 한 거니까 양극재가 부담되면 이런 회사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독점이랑 캐릭터만큼 사실 매력적인 게 있을 거예요. 엄청난 메리트인 거고. 그리고 원통용 배터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원통용 배터리 많이 쓸 것 같아요. 테슬라를 떠나서 원통용 배터리의 좋은 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원가 절감 단결정 양극재 말씀드릴 때 원가 절감 얘기 드렸잖아요. 이 원통용 배터리가 원가 절감의 핵심인 거예요. 대량 생산 가능하고 공장 이 돌리는 이 원가가
그 뭐라 그러죠? 파우치나 각형보다 파우치는 엄청 고마진을 많이 남기고 일종의 고객 커스터마이징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다품종 소량 생산이냐, 소품종 대량 생산이냐. 이 소품종 대량 생산에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야 원통용 우리가 원하는 거 못 맞춰주잖아. 대신에 근데 싸게 해줄게. 싸게 대량으로 해줄게. 근데 지금 싸게 대량으로 해줄게 먹히는 시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원통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각형 줄어드는 걸요. 각형이 진짜 어마어마 60%예요 지금. 전체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게 60%인데 비중이 각형 원통용 파우치잖아요. 파우치는 줄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견조해요. 왜냐? 커스터마이징이 되니까 맞춤화가 되는데. 근데 원통용 맞춤화도 안 해주겠대요. 근데 싸게는 해주겠대요. 대량 공급 가능하대요. 근데 원통용이 유일한 단점이 그거였거든요. 원과 원 사이에 빈 공간이 많으니까 그게 데드 스페이스 돼가지고 에너지 비율도 확 떨어졌는데 야 그것까지 줄일게 더 조밀조밀하게 해가지고 그죠. 2170에서 4680으로 가면 에너지 밀도가 5배 올라가고 출력이 6배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4680 테슬라가 못해도 지금 LG 엔솔이나 삼성 SDI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속 원통용 비중 자체가 커지면 얘네가 독점인데 어떻게 보면 계속 원통용 배터리에 수혜주 나오는데 생각보다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C 스틸 아직도 약간 숨겨진 약간 히든 챔피언 같은 종목. 그렇군요. 네. 또 TC 스틸 못지않게 가려지는 회사. 근데 이 회사도 엄청 재밌어요. 아니 이거 진짜 사마알민 그 증권사에서 좀 레포트로 좀 다뤄주세요. 이거 사마알미늄.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양극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 알루미늄 알박이라고 하는 게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2%예요. 그러니까 안 다루는 것 같아요. 너무 조금이니까. 근데 사마알미늄도 이건 뭐라고 할까요? 독점은 아니지만 독과점. 사마알미늄이 있고요. 동일 알미늄이 있고요. DI 동일의 자회사 동일 알미늄이 있고요. 롯데 알미늄이 있고요. 그다음에 꽤 있네요. 동원 시스템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원 시스템즈는 완전 후발 업체니까 이제 뭐 신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차이는 뭐냐? 롯데 알미늄은 100% 이거 해외 개척. 그러니까 국내 시장보다는 우리는 해외로 하겠다 해가지고 스페인 포함해가지고 해외 포지션을 엄청 늘려놨어요. 이 회사도 비상장. 스페인, 유럽 그리고 북미. 유럽하고 북미에 엄청 늘려놨고요. 동일 알미늄 여기도 비상장사인데 여기는 국내 강력한 경쟁사 사마알미늄에 35,000톤. 원래 1등이었는데 사마알미늄이 증설했어요. 그래서 1등 뺏었어요. 4만 톤, 연 4만 톤. 1등. 근데 롯데 알미늄은 3만 톤도 안 되고 국내는. 압도적이 1등이라고 하긴 좀 격차가 사실 적어요. 근데 독과점이네요. 독과점인데 사마알미늄은 이 진짜 재미난 게 이 양극박 관련돼서 초창기에 이 도요타 통상이라는 데서 LG 엔솔발로 30% 이미 매출 비중을 그냥 안정적으로 가져가게끔 만든 거예요. LG 엔솔의 30% 이제 비중 전체에서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게 작년에 6,951억 계약을 맺은 거예요. 6,951억 양극박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LG 엔솔을 그냥 그 핵심 캐시카우 고객사로 가져가면서 SK온하고 삼성 SDI가 고객사로 추가되는 구조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사가 당연히 동일 알미늄이나 롯데 알미늄보다 가장 다변화돼 있고 이 회사도 증설을 한 거죠. 증설한 게 언제부터 본격 가동되냐? 9월 달부터 가동되거든요. 2달 전에. 그러니까 아변 2기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연 4만 톤. 아까 4만 톤 말씀드렸잖아요. 4만 톤이 증가되는 건데 이거 아변 라인 이제 2기로 증가되면서 이제 매출 비중 사이즈가 어떤 식으로 켜지냐면 22년도에 2,000억대였어요. 22년도에. 매출이요? 네, 이 아변. 그러니까 이 아변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까 양극박 알루미늄 박에 들어가는 그게 2,000억대인데고 이게 얼마까지 늘어나면 23년도에 2,800억에서 대략 3,000억. 약 40% 정도 늘어나는 거고요. 24년도에 얼마까지 늘어나냐면 3,800억에서 4,000억. 2배네요. 네네. 그래서 22년 작년 대비 내년에 4,000억이니까 2배 늘어나는 구조. 2배 늘어나는 구조고 매출 성장률로 치면 평균 한 40% 정도. 와. 네.
고성장이네. 네, 고성장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알루미늄 박, 이 알박이 뭐에 또 쓰이냐면요. 포장재 그 캔 그 포장재 있잖아요. 네. 그다음 각종 식품 용기나 각종 뭐 심지어 의료 용기 그런데 포장재로 쓰이는데 그거를 지금 알루미늄 박, 이 양극박 2차 전지 소재, 양극박의 소재로 쓰이는데 2차 전지 소재가 더 마진이 잘 나오는 거예요. 포장재 용기보다는 훨씬 마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마진율을 올렸냐면 당연히 포장재에 쓰이는 마진율을 봤죠. 뭐 15% 20% 못 받잖아요. 이게 뭐 4%에서 7% 정도 받았나 봐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게 2배가 아니죠. 2점 거의 5배 2.5배 3배 늘어난 수준이네. 15에서 20% 마진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비중 자체가 매출이 이렇게 40% 50%씩 늘어나니까 그거에 따라서 4천억 잡으면 15% 보수적으로 잡아볼게. 그럼 600억이 영업이익으로 떨어지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증설한 게 이제 9월달 됐으니까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고. 근데 심지어 또 알루미늄 가격이 또 원자재 가격이 또 상승했어요. 그럼 알루미늄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 이 회사도 이 아변 매출에 알루미늄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P와 Q가 다 증가된 거예요. 얘들아, 야 LG 엔솔이랑 계약을 맺었어? 6천억대 계약을 맺었어? 근데 대주주는 대주주는 일본의 그 동양 알루미늄이군요. 그 동양 알루미늄 대주주도 안정적이야. 근데 유럽에서 알루미늄 알박 공급하는데 레퍼런스 괜찮으면서 재무구조 괜찮으면서 품질 나오는데 했더니 그 프랑스의 ACC란 배터리 업체가 얘네한테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ACC가 뭐 최대 배터리 업체인데 얘네가 발주를 준 거예요. 알루미늄 화학을.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ACC가 받으니까 심지어 이제 뭐 노스볼트 쪽에서도 막 오퍼가 오고 그 노르웨이 모로우라는 회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ACC가 최대 배터리 업체인데 유럽에서 얘네를 뚫으니까 또 유럽의 다른 다양한 업체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갖는 거죠. 좋네요. 네. 그러니까 고객사가 완성차 업체랑 또 다이렉트로 하는 그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원래는 그 알루미늄 파우치에 들어가는 파우치 필름을 일본의 그 DMP라는 회사랑 슈아덴코가 완전히 독점으로 했는데 이거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국제과제로 율천화에 국산화해라고 한 거예요. 이 파우치 필름 소재. 네. 그래서 그 파우치 필름을 심지어 율천화하게 개발한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국제과제 따내가지고 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파우치 필름 소재에 들어가는 원자재 이 알루미늄을 율천화하기 납품할 때가 얘네밖에 없으니까 사마 알루미늄에 독점으로 다 밀어준 거예요. 이게 불과 최근 2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네. 3년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율천화하기랑 파우치 필름, 왜냐면 파우치 필름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잘하니까.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파우치 배터리 그거잖아요. 그래서 율천화하기랑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으로 국제과제를 따내가지고 파우치 필름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사마 알루미늄이 독점 공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파우치 필름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 소재 자체도 연평균 15% 정도 성장하는데 DMP나 쇼와덴코 일본에 100% 수입하던 거는 완전히 지금 국산한 거잖아요. 네. 율천화이랑 같이. 그러니까 이것도 신성장 동력으로 매출에 작년부터 이제 얹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양극박 소재로 매출 나면서 이 파우치 필름 소재로도 이익이 나고 그다음에 증설했고 그냥 봤더니 매출과 이익이 그냥 40% 50% 성장하고 그래서 파우치 필름 쪽에서 율천화 이제 갑자기 등수에도 없었다가 글로벌 3등까지 올라갔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이거 국산화 수요가 계속 꾸준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럼 안정적으로 캐시카우가 나면 연간 매출 보니까 아까 그 아변 매출로 나오는 게 24년도에 3,800억이니까 이 회사 사마 알루미늄 전체 매출은 24년도 내년 기준으로 최소한 뭐 5천억에서 6천억 이상, 25년도에 7천억에서 8천억 이상 이렇게 가서 26년에 1조 보더라고요. 매출 기준으로. 진짜요? 네. 엄청나요. 그래서 그 정도 매출 보고 캐파 늘린 거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9월 달에 캐펙스 늘리면 그게 바로 100% 또 가동률이 안 나오잖아요. 네. 분량도 잡아야 되고 생산 수율도 올려야 되니까 그럼 그게 증설한 거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지고 최근에 주가 흐름을 봤더니 신기한 건 이 회사만 유일하게 최고점 대비 20% 안짝으로 빠진 거예요. 다 아는구나 시장을. 와, 그거 딱 기가 막히게 열고 양극재 모든 밸류체인 중에 가장 선방했어요. 딱
고점 대비 20% 빠졌어요. 멋있네요. 너무 멋있고요. 네. 얼마 올랐냐면요. 이 삼화알루미늄이 대략 360%? 370%? 와. 400% 안 돼요. 근데 더 성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 증설한 거, 파우치 필름에 들어간 거, 국산화한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럽 뚫었잖아요. 이제 다이렉트로 뚫었잖아요. 유럽의 ACC라는 회사를 뚫었고, 이 부분도 그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국산화 수요 말고도 이거 얘네 아까 동일 알루미늄하고 롯데 알루미늄 있는데 국내에서는 삼화 알루미늄이 1등이니까 이거 아마 계속 이 알루미늄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박 매출 커지면 아마 마진율도 두 자릿수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알루미늄박 이 전체로 치면 24년 내년 기준으로 알루미늄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소재만 매출 기준으로 80%까지 올라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80% 되면 마진율이 뭐 14, 15% 나오겠죠. 그러면 뭐 영업이익이 뭐 4%, 6% 찍는 회사에서 아까 14%에서 15% 찍으면 네. 그럼 그 14, 15% 아마 영업이익 찍는 걸로 지금의 시가총액을 계산하면 비싸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 나오는 걸로 보면 비싼 거고요. 그럼 알루미늄 박도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이 지금 9%밖에 안 늘어나요. 연간 공급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수요는 얼만큼 늘어나냐면요. 수출만 일단 연평균 15%씩 나요. 이것도 확인이 돼요. 이거 우리 그 수출입 통계에 보면 그거 나와요. 네, 그거 HS 코드 치는 것처럼 치면 나와요. 네, 그래서 관세청 수출 통계가 보면은 연평균 20%예요. 네. 지금 현재 20%예요. 근데 아까 공급 그거 증설한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하면 글로벌로 양극박 수요 연평균 40% 성장한다는 거예요. 40%.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풍 성장하는 거죠. 야, 정말 틈새 기업까지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 되게 말씀을 들으면서 셀, 소재, 부품, 장비 뭐 그리고 저런 틈새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정말 2차 전지 산업과 관련된 모든 섹터의 모든 기업들이 저렇게 다 잘하고 있어요. 투자를 하고 네네. 늘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만 좀 낮을 뿐이지. 네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네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막 증설을 하고 투자를 맞아요. 하고 네네.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이거 찍기 전에 엔캠이랑 동아기업이라는 회사 얘기했잖아요. 네. 그 회사 보세요. 그 회사도 엄청 증설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려면 아까 제가 자꾸 주의해야 될 점, 조심해야 될 점 얘기했는데 그것만 얘기할까요? 네. 그럼 그 증설하려면 다 뭘로 해야 되냐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현금 흐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영업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있거나 외부에서 자금을 싸게 조달해야 돼요. 근데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금리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앞으로 더 못 올릴 것 같거든요. 아마 이번에 CPI 물가지수 3% 밑으로 떨어지면 금리 이제 올리는 거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차 전지 관련돼서 이 공매도 이슈도 중요하지만 매크로 이슈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매크로에서 국채금리 거의 4.92까지 찍었던 것 같아요. 5% 찍었으면 난리 날 뻔했어요. 근데 5% 넘어다 나왔잖아요. 네. 그 장중에 그 말고 이제 종가로 했으면 진짜 상당히 크게 위협이 될 뻔했는데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도 더 이상 여기서 금리를 그건 그런 거죠. 국채금리 계속 올리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냐. 금리랑 채권 가격은 반대거든요. 근데 내가 만기까지 안 들고 있어 중간에 팔아보면 엄청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채권에 대한 매력도랑 주식에 대한 매력도를 비교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 채권에 대한 지금 그 일드갭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일드갭 제가 또 계산 다 해봤거든요. 1.67밖에 안 나와요. 2016년도에 진짜 일드갭 잘 나왔을 때 막 8%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채권의 수익률이랑 주식의 수익률의 차이인 거거든요. 별로 없네요. 그럼 일드갭이 클수록 주식이 엄청 매력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1.7%밖에 안 나온 게 왜 그렇겠어요?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놔가지고 이게 일드갭이 확 줄은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금리가 떨어지면 일드갭이 확 늘어날 거잖아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그냥 공매도 때문에 수급으로 막 눌러놓은 걸 지금 풀어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크로가 더 악재가 안 되고 이게 금리가 악재가 안 되면은 금리를 눌렀던 거는 다 이 성장주에 대한 거 금리가 올라가면 외부에서 돈 차입해야 되는데 엄청 비싸게 빌려야 되잖아요. 그럼 캐펙스 늘려야 되는데 외부에서 빌려온 돈이 비싸니까 캐펙스를 공격적으로 못 늘리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채무구조 탄탄한 회사들이 결국 살아남을 거다. 그럼 그 회사들이 또 독점으로 살아남을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그러면 꼼꼼히 보자는 거죠. 일단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움, 에코프로 재무구조 한번 보자고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중요해가지고 그럼 재무구조 뭘 봐야 돼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 당연히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100% 기준으로 봐요. 100% 밑이면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 비율이라고 있거든요. 유동 자산은 유동 부채로 나눈 건데 유동 비율이 높으려면 당연히 유동 자산이 많거나 유동 부채가 적어야 되거든요. 유동 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당연히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많다는 건 그 회사 재무구조가 엄청 탄탄한 거거든요. 네. 아니면 1년 안에 유동 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에요. 그러니까 1년 안에 갚아야 될 현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나 현금이 많다는 건 그 회사 재무구조 상당히 불안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동 비율은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있거든요. 이자 보상 배율은 그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그 회사가 금융권에 빌리는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클수록 좋은 건데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를 보면 포스코홀딩스는 일단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영업 현금 흐름 있잖아요. 네. 이 정도면 굉장히 탄탄한 거죠. 네. 7조 2천억, 7조 5천억. 그러니까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뭐 4조 5조대인데 영업활동 현금으로 발생하는 거는 7조 5천억대예요. 네. 그리고 부채 비율 엄청나게 낮죠. 69%, 68%, 67% 심지어 계속 낮아져요. 네. 그리고 이 회사 제가 계산해 봤더니 유동 비율 15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재무구조 측면에서 사실 문제는 크게 없어요. 지훈 대표님 너무나도 이렇게 상세하게 여러 기업들 다 먼저 공부하셔가지고 네네.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최근에 네. 또 들어보니까 네. 김지훈의 2차전지 10대 기업 분석 스터디를 론칭하셨더라고요. 네네. 이 강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소개해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이거 생각보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을 안 갖고 긍정적으로 공부하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유튜브의 목적은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금융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환경적으로 뭔가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제가 혼자 부족하면 이렇게 어떤 팀을 만들어서 교육을 한다든지 저는 나름 되게 빨리 주식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26살부터 했거든요. 네. 근데 훨씬 중고등학교 때 만약에 이걸 배웠으면 진짜 너무 제 인생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불과 2년 전에 그 청소년 경제금융교육을 해봤어요. 20명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근데 제가 재미없게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재밌어하고 질문이 어른들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청소년 경제금융의 꿈을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유튜브로 많이 알려져서 그거를 요청하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국은 이 유료 강의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그거였거든요. 유튜브에 너무 의존적이니까 독자적으로 기업을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뭔지 그거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기준점을 세우는 거. 기준점. 예. 그러니까 유튜브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기준점 세우는 거. 그리고 그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재로서 매력적인 7대 성장 산업의 10개 핵심 기업. 뭐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도 있고 말씀 안 드리는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 고민 많이 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조금 중장기로 보셔도 매력적이겠다 해서 7대 성장 산업, AI, 로봇,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반도체, 당연히 2차 전지, 그 다음에 헬스케어, 위험 의료기기 헬스케어 쪽, 그 다음에 엔터, 그리고 그 뭐 전력 인프라 쪽. 이렇게 해서 7개 성장하는 산업의 10대 기업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안에 밸류에이션 하는 법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업 가치 평가를 하고 계산하는지 이게 싼지 비싼지 그거 판단하는 법도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서 7대 성장하는 산업 그다음에 그 10대 기업 그 중에 그걸 해드려서 되게 자세히는 설명했는데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반복해서 보시면 본인이 독자적으로 유튜브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데 좀 재미를 붙이시라고 되게 진짜 막 목이 찢어져라 혼신의 힘을 다해서 20강이지만 거의 분량 50강 분량으로 충실하게 담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혼자 독자적으로 공부해서 실력을 쌓으셔가지고 유튜브 듣고 그냥 너무 막 유튜브 듣고 사신다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게 좀 없어지면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더 실패를 줄이지 않을까. 그래서 강의를 만들게 됐습니다. 지훈 대표님이 디테일 대마왕이잖아요. 강의를 또 얼마나 잘 만들었을지 그냥 벌써 이해가 됩니다. 상상이 되고요. 그거 디테일 대망 되게 너무 멋진. 제가 더 그 말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 디테일에 더 신경을 쓰이고 오늘 사실 안타까운 건 2차전지 회사들 다 실적 나왔으면 실적 한번 다 까 뒤집어야 되는데 안 나온 회사가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늦게들 내는지. 그래서 저희가 12월 때 나오면 실적으로 한번 안 나온 회사들 위주로 디테일하게 한번 다 까서 적나라하게 한번 보시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지훈 대표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지금 1억 정도 여유자금 있으면은 네. 뭐 아까 보니까 20대 기업 분석 스터디는 뭐 미래성장산업, 맞아요. 로봇 뭐 다 넣으셨잖아요. 네. 그거 오늘은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해주셨지만 그거 다 포함해서 혹시 뭐 1억 정도 여유자금 있으면 2차전지 다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저는 지금 현금 안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15% 현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는 공격적으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욕먹을 수 있어요. 더 그래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바닥을 어떻게 맞춰요? 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무릎 정도, 이 정도. 아니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에코프로 150만 원에 사신 분들이 에코프로 60만 원대까지 빠졌는데 안 사시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반토막도 더 나는데. 그래서 1억을 들고 있다면 전 당연히 포스코홀딩스를 20% 20 포스코 20%는 너무 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TC스틸이나 사마알루미늄 같은 회사들 히든 챔피언 종목들 있잖아요. 둘 중에 뭘 살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 종목을 15% 그 담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양극재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압도적인 1등 포스코 퓨처엠 당연히 저는 20% 담을 것 같고요. 그럼 몇 프로죠? 55. 네, 55죠. 나머지를 이제 45를 아까 말씀드린 7대 산업을 담을 것 같아요. 7대 산업 중에 하나는 AI.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저는 역시나 엔터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엔터 진짜 실적 잘 나왔는데. 실적 잘 나왔는데 주가만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골고루 나머지 몇 프로죠? 45. 그럼 15 딱 할 것 같아요. 현금 하나도 안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야, 지금 이제 100% 100%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 이제 버티는 거예요. 버티겠습니다. 야, 그렇구나. 이 AI 로봇 엔터도 궁금한데 이거는 시청자님들께서 이 김지훈의 2차전지 2차전지뿐만 아니라 플러스죠. 네, 플러스입니다. 10대 기업 분석 스터디 이거를 2차전지 이론 자세하게 앞에 1강부터 10강까지 다뤘고요. 11강부터 20강까지는 그 투자 꿀팁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AI, 로봇, 반도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인프라, 그다음에 엔터, 미용 의료기기 정말 다양한 산업을 넣었습니다. 소프트웨어까지 그렇게 해서 7대 산업 10개 기업, 핵심 기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차전지는 당연히 포함이고요. 7대 산업 10대 기업 분석 맞습니다. 스터디 이걸 통해서 확인하시길. 또 맞습니다. 너무 다 까면 안 되잖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훈 대표님 오늘도 이렇게 열강 감사드리고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가가 빠지셔서 많이 힘드시죠. 어제 반등 나와서 너무 좋았고 오늘 제가 출연하는 11월 7일에도 주가가 반등 나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조금 빠져서 많이 아쉽고 하지만 우리가 그 주식을 계속 평생 함께할 오래 할 친구처럼 생각하시고 사고는 유연하게 가지시는 게 저는 진짜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한 곳에만 너무 이렇게 치우쳐져 하시면 주식 투자에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주가 빠진다고 뭔가 핑계거리를 찾으시면 그게 제일 쉬운 게 뭐 험담하고 욕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사실은 오래 못 버티세요. 그러니까 뭔가 핑계거리를 찾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사고가 유연한 게 사실 무엇보다 전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긍정적이셔야 된다. 긍정적인 게 삶의 태도가 긍정적인 분들은 어떤 경우를 겪더라도 성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 들으면 저만 해도 못 견뎌요. 저는 막 진짜 악플 달면 막 진짜 다 소송 걸고 싶고 막 미치겠어요. 근데 그 2차 전지를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그걸 기분 나빠만 하실 게 아니라 2차 전지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그거 굉장히 얼마나 지금 2차전지 조금만 잘못 얘기해도 온갖 손가락질을 다 받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저만 해도 겁나서 부정적인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너무 상처받으니까 이미 상처 많이 받았지만 더 상처받을까 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부정적인 얘기를 상당히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2차전지 관련돼서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인데 아무리 2차전지를 뭐 강제해서 뭐 완성차 업체가 생산을 안 해서 전기차만 생산한다고 해도 소비자가 선택을 안 해주면 2차전지 회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회사가 계약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은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야 리스크 관리하고 뭐 어떻게 조심해? 뭐 방법이 뭔데? 그거는 저는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크기만큼 2차전지를 들고 가자. 2차전지 주가 빠져서 못 버티면 비중을 그냥 확 줄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비중 조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주식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요새 무슨 작업하는지 아세요? 저도 뭐 단타 친다고 제가 단기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중기 포트폴리오가 있고 장기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네. 근데 시장이 나쁘면요. 그 단기로 매매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시장이 좋으면요. 단기로 매매할 게 많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반대로 어떻게 할까요? 시장이 지금 좋은 상황인가요? 나쁜 상황인가요? 나쁜 상황이잖아요. 단기로 매매하는 것들요. 엄청나게 손절을 치고 있어요. 왜? 중기, 장기로 갈 것들을 싼 게 너무 많이 널려 있어가지고 눈물을 먹고 몇천 단위씩 지금 손절을 하고 있어요. 중장기 들고 갈 걸 사기 위해서. 지금도 제가 실행을 옮기지 않으면 또 2, 3년 뒤에 웅달책방 나와가지고 아 대표님 그때 제가 이거 손절 치려고 했는데 손절 못 쳐가지고 결국은 돈은 돈대로 못 벌고 기회는 기회비용대로 날렸어요. 그 얘기를 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지금 진짜 1000단위로 손절 치거든요. 네. 근데 1000단위로 손절 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실행을 옮겨야겠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배분을 하는 거예요.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갖고 계신 거 중에 손실 많이 난 것들 있잖아요. 야 이거 내가 현금이 새로 들어오면 이거 또 살까? 그걸 한번 진짜 냉정하고 냉혹하게 유튜브 다른 분 얘기하는 거 보지 마시고 본인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실행력이나 결단력 내릴 것도 필요하다 봅니다. 그럼 실행력이 딱 해서 뭔가 예를 들어 정리를 하셨어요. 그럼 그 정리한 데서요. 저는 또 새로운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그거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 저도 지금 그 작업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에도 굉장히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솔직한 나눔, 인사이트 넘치는 나눔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지윤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